안녕하세요. 스위스 브러건에 사는 야근 로봇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스위스 초딩의 한국어 말하기 그 영상편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얼른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을 보고 스위스 독일어권에 사시는 또 출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집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한글 대화 방식을 이용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 영상을 보니까 왠지 이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확인을 받은 느낌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출장님도 여러 가지 이중언어, 다중언어 교육에 대한 책이나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읽으셨는데 한 가지 언어로 말하기 이 정도의 결론은 다들 똑같이 내는데 그 다음에 제1언어, 사회에서 쓴 언어랑 그 두 번째 모국어, 이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거에 대한 그런 연구나 사례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상을 올린 것을 후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좀 안도감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고작 아이들 2명 키운 경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육아나 교육, 특히 이런 이중언어, 다중언어 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향,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처한 상황 이런 것이 엄청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하니까 된다더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요. 너무 심플하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아란 게 참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첫째를 키우면서 사실 내가 괜찮은 엄마네, 내가 육아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아주 가끔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결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잘한 거고 또 아이와 저의 궁합이 잘 맞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제가 아무리 똑같은 육아 신념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도 둘째에 맞는 해결책, 둘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모든 면에서요. 수면 교육, 그 다음에 이유식 하는 거, 모든 면에서 다 그랬고 한국어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언어를 여러 가지 동시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외국에서 살면 외국어 하는 거 당연하고 엄마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나라 말 하는데 그 두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 거 디폴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다른 집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평범한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행동은 빠르고 이해하는 거는 다 아는데 말을 정말 늦게 했어요. 엄마, 아빠, 멍멍, 빵빵 이런 거 말고 정확한 단어를 처음 말한 게 16개월 때였는데 바로 빵이란 단어였어요. 빵은 한국말로 빵이고 불어로는 팡이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렇게 늦게 말을 하기 시작해서 완벽한 문장, 짧은 문장을 만드는 거는 2돌이 지난 후였어요. 2돌 때 막 트일 때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말이 확 늘어서 그 당시 첫 번째 모국어로 한국말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왜 첫 번째 모국어라고 설명했냐면 아무리 이중언어 구사자, 바이링구얼이라고 해도 더 편한 언어가 있어요. 그 2개 중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2개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이거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완전히 제1 모국어가 정착될 때까지 바뀌어요. 한국에 갔다가 오면은 그때는 제1 모국어가 한국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지 생활을 좀 오래 하면은 제1 모국어가 불어로 바뀌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제1 모국어가 학교의 언어가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참 잘한다 싶기도 한데 가장 처음 든 마음은 안쓰러웠어요. 저 조그만 게 저 머릿속에서 지금 얼마나 피 터지게 한국 아이들은 두돌이면 벌써 뭐 한글 공부 시작해서 읽고 쓰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던데 우리 아이는 두 언어를 소화해내느라고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 16개월이 걸리고 문장 하나를 만드는데 24개월이 걸렸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어떤 시점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잘 관찰하고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이의 이중언어, 다중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짜놓고 진행을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따라오고 있는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계속 해야 될 타이밍인지, 잠시 멈춰야 될 타이밍인지 이거를 부모님이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아이를 이끌어 주셔야지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저희는 1년에 한 번 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게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한국에 간다는 게 저한테는 1년 동안 모은 모든 돈을 한국에 가서 다 쓰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비행기 표 한 6개월 전에 사놨다가 그거 돈 다 내고 또 돈 모아서 한국 가서 체류비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 또 3개월 동안 한국 가서 쓴 카드비 갚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아무리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진다고 해도 또 국제 결혼하신 커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매년 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엄청난 많은 대화를 하셔야 할 거예요. 이곳 사람들에게 휴가의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매년 가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는 외국인이 몇 명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가서 신나게 놀아놓고 계약해서 학교 가서 엄마 누구는 스페인에 갔다 왔대. 걔 저번에는 그리스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왜 맨날 한국에만 가? 다른 친구는 뭐 모로코에 간다는데 나도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랑 흥미 유지, 그 다음에 성취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는 이유가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식구들을 만나고 그 관계를 키워가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배우고 싶은 의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런 동기부여나 흥미유지, 그 다음에 성취감을 계속 줄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상통화를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아주 자주 화상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한국 학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한인교회나 한인회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또 한국 친구들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직장맘이다 보니까 한국 시차에 맞춰서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한국 식구들이랑 화상 통화를 시켜주는 게 불가능하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랑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인풋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 한글 학교는 없고 한글 학교를 가려면 편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 한글 학교는 수요일 오후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주말에는 장 보고 집안일 조금 하고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 잘 나온다. 우와. 우와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 가서 정말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싼 비행기표 주고 한국에 가서 집에만 있다가 올 순 없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키즈 카페 가고 놀이공원 가고 어린이집 좀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렇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3~4번이라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걸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아이의 요구가 많아지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는 한 6살, 7살 이 무렵부터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특히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이곳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했고 되도록이면 그때 연령대의 아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위주로 짜고 또 미술관에 다니는 경험을 한국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가본 미술관, 엄마랑 가본 미술관 이 기억이 한국에 있어서 나중에 커서 어디 미술관에 다니더라도 그때 내 첫 기억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K-pop 댄스 학원에 보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레고 카페 거기 정액권 끊어놓고 가고 싶을 때마다 가게 해주고 방방 놀이터 거기도 뭐 이틀에 한 번씩 출근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기에는 특히 한국에 가면 제가 어디든 다 따라다녀야 되고 또 막 옆에 같이 간 사람 통역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휴가가 휴가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아이들은 한국어를 점점 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을 편하게 느껴서 한 2년 전쯤에는 아이들끼리 한국 외갓댁에서 여름방학 때 4주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곳은 여름방학이 총 7주인데 그 7주 동안 제가 휴가를 다 낼 수 없으니까 보통 2주에서 3주는 휴가를 같이 쓰고 나머지는 기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가는 기관에 또 가서 여름방학을 보내느니 한국에 가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를 해봤어요. 당시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엄마 없이 한국에서 4주나 떨어져 있었던 게 좀 힘들었는지 다시는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안 가면 한국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해가 지나고 2월쯤 돼서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고 싶다고 먼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팥빙수도 먹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줄줄 나와요. 한국 가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볼 때 그동안 한국에 다녀오느라고 쓴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보람을 살짝 느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니까 한국에 가서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세계 짐볼이 대회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사는 교포나 혼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캠프가 청소년기 이후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한국도 더 잘 알아가고 또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을 만나서 각자 고민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를